예끼 이팔이야. 내 간장을 다리에 묵히겠다. 어서 오십시오, 사랑방 손님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듣기만 해도 이가 갈리고 보기만 해도 주먹이 근질거리는 천하의 둘도 없는 구두쇠입니다. 이 영감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 주머니가 절로 열릴 테니 마음 단단히 잡고 들으십시오. 충청도 깊은 골짜기, 물도 돈 받고 팔겠다는 소문이 자자한 마을에 왕영감이라는 자가 살았습니다. 나이 6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것이었지요. 왜냐고요? 혼인 잔칫밥이 아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잔칫밥해서 남 좋은 일 시킬 바에야 그 쌀로 내가 3년을 더 먹지. 이왕 영감이 얼마나 지독한 구두쇠였느냐. 그 기막힌 사연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굴비 이야기입니다. 왕 영감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장대들보에 굴비 한 마리를 새끼줄로 매달아 놓았지요. 밥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고개를 들어 굴비를 한번 쳐다보고 그걸로 반찬을 삼았습니다. 흡, 짭짤하다. 역시 영광굴비는 눈으로 먹어도 간이 딱이야. 그런데 어느 날 하도 오래 매달아 놨더니 굴비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왕 영감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이놈의 굴비가 냄새로 제사를 퍼주고 있잖아. 냄새가 나간 만큼 맛이 빠지겠네. 코를 막아야겠다. 그날부터 왕 영감은 코를 솜으로 틀어막고 밥을 먹었습니다. 눈으로만 보면 냄새가 안 빠져나가니까 굴비가 오래간다는 논리였지요. 그 굴비가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3년을 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굴비를 3년째 쳐다보며 밥을 먹는 영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슬퍼서가 아니라 기가 막혀서요. 두 번째, 파리 사건입니다. 어느 여름날 왕 영감이 장독대 뚜껑을 열고 간장을 확인하다가 파리 한 마리가 간장독에 앉았다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쉬 하고 말 텐데 왕 영감의 눈이 뒤집혔지요. 내 이놈, 내 발에 내 간장이 묻었다. 간장 도둑이다. 왕 영감은 진짜로 그 파리를 쫓아갔습니다. 마당을 빙빙 돌고 담장을 넘고 옆집 마당까지 들어갔지요. 옆집 김서방이 왕 영감 뭐 하시오? 하니까 왕 영감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의 파리가 내 간장을 묻혀갔어. 잡아야 해. 결국 반나절 만에 파리를 잡은 왕 영감은 파리 뒷다리를 엄지와 검지로 꼭 짚더니 다리에 묻은 간장을 쪽 빨아먹고 놔줬습니다. 그리고 파리를 향해 엄중히 경고했지요. 다음에 또 훔쳐가면 그때는 네 다리 6개를 다 뽑는다. 알겠느냐? 파리가 알아들으리 만무하고 그 뒤로 왕 영감네 장독대에는 파리가 얼씬 더 안 했다 합니다. 파리도 무서운 게 있었던 모양이지요. 세 번째, 기침 사건입니다. 왕 영감은 기침을 할 때 반드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감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침을 하면 숨이 나가고 숨이 나가면 기운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면 밥을 더 먹어야 하고 밥을 더 먹으면 쌀이 드니까. 아깝다. 기침 한 번에 밥 한 숟갈 어치는 날아갔어. 겨울에는 더 지독했습니다. 입김이 나가면 몸속에 열기가 빠져나간다며 입김을 내쉬지 않으려고 숨을 참고 다녔지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왕 영감이 체했나 하면 아닙니다. 입김값을 아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겨울밤에 너무 추워서 결국 이불을 꺼내긴 했는데 이불을 덮지 않았습니다. 이불이 다르니까요. 대신 이불을 옆에 놓고 이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면 된다고 했답니다. 이불이 다르면 새로 사야 하잖아.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한 거지.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영감은 나중에 죽어도 관이 아까워서 안 들어갈 위인이요. 네 번째, 환갑잔치 사건입니다. 이건 마을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이지요. 왕 영감이 환갑을 맞았습니다. 아무리 구두쇠라도 환갑잔치는 하겠지 싶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잔치라면 돼지고기 수육에 막걸리 한 사발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다들 군침을 삼키며 왕 영감네 마당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상 위에 놓인 것이라곤 물 한 사발과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종이에는 떡, 고기, 생선, 과일이 아주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더랍니다. 색칠까지 곱게 해서요. 왕 영감이 위풍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자자, 다들 눈으로 실컷 드시고 가시게. 눈으로 먹으나 입으로 먹으나 배부른 건 마음먹기 달렸네. 자, 이 떡 좀 보시게. 색이 얼마나 고운가. 동네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서 입을 딱 벌렸습니다. 아니, 왕 영감, 이게 잔치요, 그림 구경이요. 영감, 그래도 물은 진짜네. 물이라도 마시자. 그런데 물잔에 손을 뻗자 왕 영감이 기겁하며 물잔을 확 빼앗았습니다. 이 사람아, 물은 전시품이여. 눈으로 마시라니까.
진짜 물 마시면 나중에 오줌 누러 갈 거 아뇨? 측간 사용료 따로 받는다. 마을 사람들이 기가 차서 돌아가는데 왕 영감이 대문 앞에 떡하니 서서 외쳤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문은 이쪽이니 입장료 단량 내고 가. 물론 아무도 안 냈습니다. 하지만 왕 영감은 진심이었지요. 대문에 미수금 장부를 걸어놓고 동네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넣었으니까요. 왕 영감이 이토록 지독한 구두쇠인데 이 영감에게도 1년에 딱 한 번 돈을 쓰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삿날이지요. 아무리 왕 영감이라도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까지 그림으로 때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조상님이 꿈에 나와서 뒤통수를 갈기실 테니까요. 하지만 왕 영감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밥도 남다르게 지었습니다. 쌀은 한 홉을 되는데 쌀알을 하나하나 세어서 정확히 37알만 넣었습니다. 38알째를 쥐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로 쌀독에 넣으며 중얼거렸지요. 37알이면 충분해. 조상님도 소식하셨으니까. 소고기는 장에서 제일 싼 부위를 깎고 또 깎아서 푸죽간 주인이 에잇 그냥 가져가시오. 돈 필요 없소. 할 때까지 실랑이를 벌여 공짜로 얻어왔습니다. 무는 반 개만 사려다가 반을 자르면 잘린 면에서 수분이 증발하니 손해라며 결국 한 개를 사고 그 한 개 값에서 반 개 값을 빼야 한다고 또 싸웠지요. 어쨌거나 이 귀한 재료들을 솥에 넣고 소고기 묵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왕 영감은 혹시라도 냄새가 새어나갈까봐 부엌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창문 틈새에는 헝겊을 쑤셔 넣고 방문 아래 틈에는 집단을 밀어 넣었지요. 냄새가 밖으로 나가면 그만큼 국맛이 빠지는 거야. 냄새도 재산이라고. 그런데 아무리 막아도 소고기 끓는 냄새라는 게 어디 가겠습니까? 구수하고 진한 고기 냄새가 문틈을 비집고 벽 틈새를 타고 굴뚝을 통해 모락모락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진했던지 담장을 넘고 개울을 건너고 고갯마루까지 올라갔지요. 마침 그 시각 고개를 넘어오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키가 장대같이 크고 어깨가 떡 벌어졌는데 얼굴에 수북한 털이 나서 눈, 코, 입이 거의 안 보이는 떠돌이 털보였습니다. 옷이라고는 여기저기 구멍 뚫린 누더기 하나가 전부였고 등에는 때가 절어 반질반질한 보따리를 하나 짊어지고 있었지요. 맨발의 발가락 사이사이에 흙이 꼬질꼬질한 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털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고개에 사는 도깨비가 사람으로 변신한 것이었지요. 물론 그걸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털보가 고개 꼭대기에서 걸음을 딱 멈추더니 코를 치켜들었습니다. 킁, 킁킁. 코가 하늘을 향해 쫑긋 섰습니다. 파르르 콧날이 떨리더니 눈이 번쩍 뜨였지요. 이야, 이게 무슨 냄새냐. 소고기다, 소고기. 그것도 무 넣고 푹 구운 소고기 묵국이요. 털보의 발이 저절로 냄새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코가 이끄는 대로 고갯마루를 내려가고 개울을 건너고 마을 어귀를 지나 왕 영감네 담벼락 앞에 딱 도착했지요. 여기다, 여기서 나는구나. 담벼락 너머로 부엌 굴뚝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김 속에 실린 고기 냄새가 어찌나 구수한지 털보의 입에서 침이 폭포처럼 흘러내었습니다. 털보는 담벼락에 딱 붙어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시커멓게 식은 잡곡밥 덩어리 하나를 꺼냈지요. 어디서 얻어온 건지 딱딱하게 굳어서 돌멩이 같은 밥이었습니다. 털보는 그 딱딱한 밥을 한 입 베어 물고 고개를 들어 굴뚝에서 나오는 김을 코로 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호, 고기 냄새 한번 맡고 밥 한 입 먹고 우적우적 씹으며 다시 킁킁. 아이고, 맛있다. 이건 뭐 임금님 수라상이 안 부럽구나. 한 입 먹고 킁, 한 입 먹고 킁. 굴뚝 김이 올라올 때마다 코를 벌렁거리며 황홀한 표정을 짓는 털보의 모습은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배를 잡고 웃었을 겁니다. 시은 잡곡밥이 소고기 묵국 냄새를 맡나니 정말로 맛있어 보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왕 영감이 혹시 냄새가 새나가는 건 아닌지 확인하러 부엌 문을 살짝 열었지요. 고개를 내밀어 굴뚝 쪽을 살피는데 담벼락 밑에 웬거지 털보가 쪼그려 앉아서 코를 벌름벌름하며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왕 영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온몸에 핏줄이 볼록볼록 솟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지요. 네, 이놈. 왕 영감이 부엌에서 뛰쳐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담벼락까지 달려갔습니다. 아까까지 무릎이 쑤신다 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빠르더랍니다. 돈 앞에서는 무릎도 낳는 법이지요. 네 이놈, 감히 남의 집 귀한 소고기국 냄새를 도둑질해 가. 털보가 놀라서 밥을 반쯤 입에 문 채 올려다봤습니다. 엥, 냄새를 도둑질하다니 무슨 말씀이시오? 무슨 말씀이긴. 내 놈이 지금 내 국 냄새를 반찬 삼아 밥을 처먹고 있잖아. 그 냄새가 공짜인 줄 아느냐?
소고기에 무에 간장에 파에 내가 얼마나 공들여 끓인 국인데 그 귀한 냄새를 네 콧구멍으로 빨아들인 거야. 털보가 기가 막힌다는 듯 눈을 껌벅였습니다. 아니 영감님. 냄새는 바람 타고 저절로 오는 건데 그걸 어찌 도둑질이라 하십니까? 저절로 온 게 아니라 내 놈이 코로 빨아당긴 거요. 내 놈이 킁킁거리는 바람에 국의 전기가 다 빠져나갔단 말이다. 봐. 내 놈이 냄새를 훔쳐가서 내 국이 맹물이 됐잖아. 왕 영감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국맛이 싱거운 건 애초에 재료를 쥐꼬리만큼 넣었기 때문이었지만 왕 영감의 머릿속에서는 전부 저 털보의 코딱지만 한 코 때문이었지요. 왕 영감이 털보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냄새값 물어내. 단양. 소고기값 성냥에 무값 반냥에 나무값 반냥에 내 정성값 한냥이요. 단양. 아니, 냄새를 맡은 게 무슨 죄라고. 죄고 뭐고 간의 값을 물어. 안 물면 관아에 끌고 간다. 털보는 멱살을 잡힌 채로 이 영감, 보통이 아니구나 싶어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도깨비가 수백 년을 살면서 별별 인간을 다 봤지만 냄새값을 받겠다는 인간은 처음이었거든요. 재미있는 영감이로구나. 좋아. 한번 놀아보자. 털보는 겉으로는 겁먹은 척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관아마는 제발. 시끄러. 따라와. 왕 영감은 털보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고 관아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왕 영감의 뒷모습은 도둑을 잡은 포졸처럼 위풍당당했지요. 끌려가는 털보는 몸집이 2배나 큰데도 순순히 따라가며 속으로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지요. 저기 봐. 왕 영감이 또 사고를 쳤어. 아니, 저 큰 덩치를 어디로 끌고 가는겨? 관아래, 냄새를 훔쳤다고 고소한다잖아. 냄새를. 아이고, 저 영감은 죽어서도 관 안에서 삭 달라 할 위인이여. 하하. 마을 전체가 왕 영감의 행진을 구경하며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이 사건을 떠안게 될 불쌍한 사또였습니다. 충청관아의 사또 이 판관은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젯밤 술자리가 과했거든요. 그런데 아침나절부터 관아 밖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나으리. 아전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또, 왕 영감이 또 왔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 하는 말에 담긴 깊은 한숨이 느껴지십니까? 이 왕 영감이라는 자가 관아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옆집 닭이 내 마당에 똥을 넣었으니 똥값을 받아달라 했고 그 전달에는 빗물이 내 지붕에서 옆집 마당으로 흘러갔으니 물값을 받아달라 했고 그 전전달에는 내 집 앞을 지나간 놈이 내 땅에 흙을 신발에 묻혀갔으니 흙값을 받아달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왕 영감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것이었지요. 매년 세금을 두둑이 내는 최대 납세자에다 관아 보수할 때마다 기와값을 대는 사람이 이 영감이었습니다. 물론 기와값도 나중에 이자 붙여서 받아갔지만요. 사또가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 영감이 관아 앞에 들어누워 사흘이고 나흘이고 악을 쓰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닷새를 버텼습니다. 관아 앞에 멍석 깔고 들어누워 억울하다 하며 곡을 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사또가 잠을 못 잤지요. 들여보내라. 사또가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 영감이 관아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한 손으로 털보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국이 담긴 뚝배기를 들고 왔습니다. 증거물까지 챙겨온 것이지요. 사또 나으리,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왕 영감이 바닥에 엎드려 이마가 땅에 박히도록 절을 하더니 벌떡 일어나 뚝배기를 사또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아니, 맡아보십시오. 소고기국을 정성껏 끓였는데 저 놈이 냄새를 몽땅 훔쳐먹어서 국이 맹물이 되었습니다요. 사또가 뚝배기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허연 물에 무 조각 반 개가 둥둥 떠다니고 고기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 영감, 이 국에 소고기가 들었다고? 들었다마다요. 소고기를 넣었는데 저놈이 냄새를 빨아가서 고기의 전기가 다 빠진 겁니다. 사또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뜨뜻미지근한 무삶은 물이었습니다. 간도 안 되어 있었지요. 왕 영감, 이건 원래 이렇게 끓인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을, 저놈이 냄새를 안 훔쳐갔으면 이건 천하일미 소고기 묵국이었습니다. 사또는 속으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세상에 냄새를 훔쳤다고 고소하는 놈은 또 처음이구나. 하지만 사또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안 들어주면 왕 영감이 관아 앞에 들어놓을 것이고 그러면 또 닷새간 곡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또는 이를 악물고 털보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놈, 털보야. 남의 음식 냄새를 맡은 게 사실이냐? 털보가 넙죽 엎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냄새가 하도 고소하여 저도 모르게 그만. 왕 영감이 거봐, 자백했지 하며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냄새 맡은 갑 단량을 받아내게 해주십시오. 사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골치가 지끈거렸습니다. 냄새를 맡은 죄로 돈을 물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하지만 왕 영감의 악에 바친 눈을 보니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관아 앞에서 또 대자로 드러누울 게 뻔했지요. 그때 털보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영감님, 딱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일 이맘때까지 냄새 맡은 값을 땡전 한 푼 안 빠뜨리고 갚아드리리라. 왕 영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돈 받을 생각에 입이 귀에 걸렸지요. 오, 정말이지? 내일 안 가져오면 내 놈 뼈를 추려 국을 끓일 테다. 사또가 속으로 저 거지 같은 털보가 무슨 수로 단량을 구한단 말이냐 싶었지만 일단 이 소란을 하루라도 미룰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좋다. 내일 정오까지 털보가 냄새 맡은 값을 갚되 갚지 못하면 곤장 열대에 처한다. 물러들 가거라. 왕 영감은 내일 단량을 받을 생각에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는 단량으로 뭘 할지 계산이 시작되었지요. 단량을 받으면 넉량은 국간에 넣고 한량은 이자 놓고.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저 거지 털보가 무슨 수로 돈을 구해? 내일 곤장 맞겠구먼. 불쌍하기도 하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요. 저 수북한 털 속에 감춰진 도깨비의 눈이 이미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왕 영감이 냄새를 훔쳐간 거지를 고소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거든요. 야, 가서 봐. 냄새 맡은 값을 받는데 세상의 별꼴을 다 보겠구먼. 가자 가자. 장사꾼은 좌판을 접었고 농부는 호미를 내려놓았고 아낙네는 빨래를 걷다 말고 관아로 달려왔습니다. 심지어 옆마을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몰려와 관아 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담장 위에 올라앉은 사람, 나무에 매달린 아이들까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습니다. 사또가 관아 대청에 올라앉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또의 표정은 이걸 어쩌면 좋나 하는 고뇌 그 자체였지요. 어젯밤에도 이 재판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하느라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원고 왕 영감, 앞으로 나오너라. 왕 영감이 위풍당당하게 걸어나왔습니다. 오늘은 평소 입던 누더기 같은 옷 대신 곳간 깊숙이 넣어뒀던 비단 도포를 꺼내 입었습니다. 물론 이 도포는 30년 전에 산 것인데 한 번도 안 입고 아꼈다가 오늘 처음 꺼낸 것이지요. 조미스러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왕 영감은 그런 건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왕 영감의 허리춤에는 커다란 빈 전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단량을 받아 넣을 자루를 미리 가져온 것이지요. 전대가 하도 커서 무릎까지 축 늘어졌는데 왕 영감은 그걸 쓰다듬으며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털보, 앞으로 나오너라. 그때 관아 문이 열리며 털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 초라한 거지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수북한 머리도 단정히 묶었으며 무엇보다 허리춤에 묵직해 보이는 엽전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짤랑, 짤랑, 짤랑. 그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지자 왕 영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귀가 쫑긋 섰고 콧구멍이 벌렁거렸고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지요. 저 소리는 엽전 소리. 엽전이 있다는 건 돈이 있다는 뜻이고 돈이 있다는 건 단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 진짜 가져왔구나. 어서 이리 내놓아라. 왕 영감이 두 손을 벌리며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털보가 슬쩍 한 발 물러서더니 왕 영감이 아니라 사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 먼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 영감님은 저에게 무엇을 파셨습니까? 사또가 왕 영감을 보며 물었습니다. 왕 영감이 펄쩍 뛰었지요. 소고기국 냄새를 팔았지. 아니, 도둑 맞았지. 털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냄새라는 것은 만져볼 수 있습니까? 만지긴 뭘 만져. 냄새를 어떻게 만지냐. 그럼 눈에 보입니까? 보이긴 뭘 봐. 그렇다면 영감님이 저에게 파신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형체 없는 거지 맞습니까? 왕 영감이 잠깐 멈칫했지만 돈 받을 생각에 대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냄새는 형체가 없지. 그래도 값은 있어. 털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까까지 겁먹은 거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도깨비의 눈이 번뜩 빛나는 순간이었지요. 사또, 왕 영감님은 형체 없는 냄새를 저에게 파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형체 없는 것으로 값을 치르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사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이놈, 뭔가 꾸미는구나. 냄새는 보이지 않으니 형체가 없고
밥을 먹은 게 아니라 기운만 취한 것이니 일리가 있구나. 계속해보거라. 털보가 왕 영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왕 영감은 드디어 돈을 받는 줄 알고 두 손을 활짝 벌렸지요. 빈전대를 앞으로 내밀며 기대에 찬 눈으로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털보가 엽전 주머니를 들어 올리더니 왕 영감의 귀에 바짝 대고 힘껏 흔들었습니다. 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 왕 영감의 귓바퀴에 엽전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분 좋게, 요란하게, 목량은 충분히 되겠다 싶게. 자, 받으시오. 엽전 소리요. 왕 영감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엽전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소리만 쏟아진 것이지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여. 돈을 줘야지 왜 흔들기만 해. 털보가 한 발 물러서더니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운 구경꾼들을 향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왕 영감님은 제가 코로 맡은 냄새값을 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로 들을 돈소리로 갚은 것입니다. 관아 마당이 잠깐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을 곱씹는 순간이었지요. 털보가 다시 사또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또, 저는 고기 냄새를 코로 맡아 배를 채웠으니 영감님도 돈소리를 귀로 들어 주머니를 채우신 겁니다. 코로 맡은 냄새값은 귀로 들은 소리값으로 퉁치는 것이 천하의 이치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순간 관아 마당이 터졌습니다. 사또가 무릎을 탁 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쾌도 난마로다. 하아. 그 말이 100번 옳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터뜨린 웃음소리와 박수가 관아 지붕을 들어올릴 기세였습니다. 담장 위에 사람들은 손뼉을 치다 떨어질 뻔했고 나무 위에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나무짚을 흩뿌렸지요. 사또가 부채로 땅을 가리키며 선언했습니다. 왕 영감은 형체 없는 냄새를 팔았으니 형체 없는 소리로 값을 받은 것이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땅, 땅, 땅. 왕 영감은 텅 빈 전대를 부여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입이 파르르, 눈이 파르르, 온몸이 파르르. 세상이 무너지는 표정이었지요. 아이고, 사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아이고, 내 탄양, 내 탄양이. 왕 영감이 빈 전대를 끌어안고 관아 마당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단양을 받을 줄 알고 미리 기뻐한 것이 이렇게 될 줄이야.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없었던 돈인데 왕 영감에게는 단양을 통째로 도둑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털보는 엽전 주머니를 허리춤에 다시 매달고 짤랑짤랑 소리를 내며 관아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구경꾼들이 양쪽으로 길을 터주며 박수를 쳤지요. 잘한다, 털보. 통쾌하구먼. 저 구두쇠 코가 납작해졌어. 껄껄, 냄새값을 소리로 갚다니. 평생 써먹을 이야기거리가 생겼구먼. 사또도 부채 뒤에 얼굴을 가렸지만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것을 보면 웃음을 참고 있었지요. 속으로는 이 미친 재판을 합법적으로 끝낼 수 있게 해준 저 털보에게 내가 오히려 감사해야 할 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왕 영감은 관아 마당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벌떡 일어나 집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갔지요. 등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 저 털보놈. 내 단양을. 소리로 갚아? 이 왕 영감이 당하고만 있을 줄 아느냐. 왕 영감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당 평상 위에 아까 그 털보가 떡하니 드러누워 하늘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왕 영감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관아에서 유유히 사라진 놈이 어떻게 먼저 와서 제 집 평상에 드러누워 있단 말입니까?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왔느냐? 남의 집에 불법 침입이여. 영감님, 진정하시오. 털보가 느긋하게 일어나 앉더니 수북한 머리카락 사이에서 뭔가를 쓱 꺼냈습니다. 둥글고 울퉁불퉁한 나무 방망이 하나였지요. 평범해 보였지만 표면에서 이상한 빛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영감님, 사실 나는 이 고개에 사는 도깨비요. 왕 영감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뭐요, 도깨비. 털보가 피식 웃더니 얼굴을 한번 쓱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수북한 털 사이로 이마 한가운데에 작고 둥근 뿔이 솟아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옹기처럼 붉은 기운이 감도는 피부에 장정 두 명은 거뜬할 떡 벌어진 어깨에 눈만은 순한 반달눈이었지만 웃는 입 사이로 뭉툭한 아래 송곳니 두 개가 삐죽 올라와 있었습니다. 왕 영감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영감이 어떤 영감입니까? 파리 뒷다리에서 간장을 빨아먹는 영감입니다. 무서움보다 궁금함이 앞섰지요. 도깨비가 무슨 볼일이요? 도깨비가 방망이를 탁탁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욕심이 하도 기가 차서 혼을 좀 내주려 했는데 영감님이 관아에서 억울하게 당한 꼴을 보니 또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그래서 이 방망이를 빌려주겠소. 이걸로 쌀독을 두드리면 쌀이 나오니 가져가시오.
왕 영감의 눈이 등잔불만해졌습니다. 방금까지 후들거리던 다리가 거짓말처럼 멈췄지요. 무서움이요? 도깨비 방망이 앞에서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쌀이 나온다고? 그렇소. 단, 쌀 나와라 하면 쌀만 나오니 욕심부리지 말고 쌀만 받으시오. 그리고 사흘 뒤에 돌려주어 오리다. 도깨비가 방망이를 평상 위에 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잊지 마시오. 쌀만. 도깨비가 담장을 훌쩍 넘어 사라졌습니다. 왕 영감은 평상 위에 놓인 방망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손이 저절로 뻗어갔습니다. 방망이를 쥐는 순간 손바닥에 묘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쌀이 나온다. 왕 영감이 쌀독 앞으로 갔습니다. 방망이를 들어 올려 독을 한번 탁 두드렸지요. 쌀 나와라 뚝딱. 독 안에서 하얀 쌀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상등미였지요. 왕 영감의 턱이 바닥에 닿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나온다. 왕 영감은 쌀을 두 손으로 퍼올려 볼에 비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요. 아이고, 내 새끼. 내 쌀. 왕 영감은 미친 듯이 독을 두드렸습니다. 쌀 나와라 뚝딱. 쌀 나와라 뚝딱. 쌀이 독을 넘쳐 마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곡간 한 칸이 가득 찼지요. 그래도 왕 영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곡간 두 칸, 세 칸이 차고 마당까지 쌀이 넘쳐나자 그제야 겨우 방망이를 내렸습니다. 왕 영감은 쌀산 꼭대기에 올라앉아 헐떡거리며 방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쌀이 나온다. 이 방망이에서는 쌀이 나와. 그때 왕 영감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도깨비가 뭐라고 했지요? 쌀만 받으시오. 쌀만. 쌀만 나오라고 했으니까 쌀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잠깐, 쌀이 나온다는 건 다른 것도 나온다는 뜻 아니요? 왕 영감의 눈이 뱅글뱅글 돌아갔습니다. 37알을 세워 넣던 구두쇠의 머리가 탐욕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지요. 쌀이 나오면 금도 나오겠지? 왕 영감이 방망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욕심에 떠는 것인지 무서워서 떠는 것인지는 왕 영감 본인도 몰랐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번쩍이는 금덩이가 독 안에서 굴러나왔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노란 순금이었지요. 왕 영감의 혼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왕 영감의 입에서 쏟아진 것은 주문이 아니라 노래였습니다. 랩이라고 해야 할까요? 온갖 탐욕이 박자를 타고 줄줄이 터져 나왔지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비단 나와라 뚝딱. 산호 나와라 뚝딱. 진주 나와라 뚝딱. 녹용 나와라 뚝딱. 인삼 나와라 뚝딱. 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금이, 은이, 비단이, 산호가, 진주가, 녹용이, 인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루가 보물로 가득 찼고 곡간이 넘쳤고 마당까지 금은보화가 흘러내렸습니다. 왕 영감은 보물산 꼭대기에서 미친 듯이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소고기 나와라 뚝딱. 전복 나와라 뚝딱. 꿩고기 나와라 뚝딱. 아, 기와집도 나와라 뚝딱.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까까지 은은하게 빛나던 방망이가 갑자기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표면에서 이상한 열기가 올라오더니 왕 영감의 손이 화끈 달아올랐지요. 아, 뜨거. 왕 영감이 방망이를 놓치는 순간 마당 저편 담장 위에 도깨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눈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감, 쌀만 받으라 했거늘. 왕 영감이 흠칫했지만 금은보화에 둘러싸인 채 배짱을 부렸습니다. 이미 나온 건 내 거요. 내 놈이 준 방망이에서 나왔으니 내 놈 탓이지. 도깨비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쌀은 영감의 것이었소. 내가 빌려준 것이니까. 하지만 나머지는 영감이 훔친 것이오. 냄새를 훔쳤다고 남을 관아에 끌고 간 영감이 정작 자기는 도깨비 방망이의 힘을 훔치고 있었던 거요. 왕 영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금덩이를 부여잡은 두 손은 놓지 않았지요. 도깨비가 손가락을 딱 튕겼습니다. 그 순간 금덩이가 파르르 떨리더니 노란 빛이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금이 있던 자리에 시커먼 파리떼가 우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은 개미떼로, 비단은 거미줄로, 산호는 지네로, 진주는 구더기로. 왕 영감이 욕심부려 불러낸 모든 것이 벌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으아아. 파리떼가 왕 영감의 자랑이던 된장독에 달라붙었습니다. 개미떼가 곡간의 쌀자루를 뒤덮었습니다. 방망이로 불러낸 쌀까지 전부 개미와 파리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파리와 개미는 곡간에 쌓아뒀던 왕 영감의 원래 곡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한 톨 저 한 톨 악착같이 모아온 보리, 콩, 조, 좁쌀이 벌레떼에 뒤덮여 까맣게 물들어갔지요. 아이고, 내 된장,
내 고추장, 내 쌀. 왕 영감이 파리채를 들고 춤을 추듯 날뛰었습니다. 왼쪽 치고 오른쪽 치고 위를 치고 아래를 치고 온몸을 비틀며 사방으로 팔을 휘둘렀지만 수만 마리의 벌레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도깨비가 담장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영감, 방법이 하나 있소. 왕 영감이 파리채를 허공에 멈춘 채 올려다봤습니다. 곡간을 열어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시오. 영감이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 벌레는 사라질 것이오. 왕 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곡식을 남한테 줘. 차라리 벌레랑 살겠다. 도깨비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더니 담장에서 훌쩍 뛰어 사라졌습니다. 뒤에 한마디만 남기고요. 그럼 벌레랑 사시오. 도깨비가 떠난 뒤에도 왕 영감은 파리채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새벽까지 찰싹, 찰싹, 찰싹. 파리채 소리가 왕 영감네 집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밤마다 찰싹찰싹 소리에 잠을 깨고는 혀를 찼지요. 왕 영감이 또 파리하고 싸우나 봐. 사흘째요. 저 영감 파리 안 빠지나? 안 빠졌습니다. 왕 영감은 욕심으로 버티는 사람이니까요. 파리 한 마리를 잡으면 곡식 한 톨을 지키는 것이고 개미 한 마리를 밟으면 쌀 한 알을 살리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진다고 이까지 파리 떼한테 이 왕 영감이 파리 뒷다리에서 간장을 빼먹은 사람이여 파리 따위한테 질 내가 아니다. 하지만 파리와 개미는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불어났습니다. 된장독 뚜껑을 열면 파리가 새까맣게 들어앉아 있었고 고추장 항아리에 손을 넣으면 손가락 사이로 개미가 우글거렸습니다. 곡간의 쌀자루는 이미 반이 넘게 갉아먹혔지요. 이웃 김서방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왕 영감, 도깨비가 나눠주면 된다 했잖소. 곡식 좀 나눠주지 그러시오. 왕 영감이 파리채를 들고 돌아서며 악을 썼습니다. 시끄러. 내 곡식 한 톨도 안 내놓을 거요. 도깨비가 뭔데 내 재산을 남한테 줘. 나는 내 힘으로 이 벌레들을 다 잡을 거야. 김서방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저 영감은 구제불능이요. 하늘이 기회를 줬는데도 저러니.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왕 영감은 곡간 문 앞에 버티고 서서 파리채를 휘둘렀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팔은 천근만근이었지만 곡간 안의 곡식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문 앞을 사수했지요. 그런데 등 뒤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곡간 뒤쪽 벽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개미떼가 기둥 밑동을 파고들어 나무가 속부터 살아버린 것이지요. 왕 영감이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곡간 한 채가 옆으로 기울더니 먼지를 일으키며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쌀자루가 터지며 벌레 먹은 곡식이 쏟아졌지만 쌀알은 이미 반 넘게 속이 빈 껍데기였지요. 파리떼가 무너진 곡간에서 검은 구름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왕 영감이 무너진 곡식더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곡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개미떼는 곡간을 무너뜨리고도 멈추지 않았지요. 다음은 부엌 기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안방마루 밑이었습니다. 벌레들이 집의 뼈대를 하나하나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아침, 왕 영감이 안방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엿새째 저녁에는 부엌 석가래가 내려앉았습니다. 일회째 되던 날, 마지막 남은 안방 기둥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왕 영감은 기둥을 끌어안고 매달렸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이 집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지켜온 집이란 말이다. 그 순간 담장 너머로 도깨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영감, 아직도 늦지 않았소. 곡간을 열어 이웃에게 나누시오. 그러면 벌레는 사라지고 집도 돌아올 것이오. 왕 영감의 손이 기둥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지요. 나눠줘. 나눠주면 다 돌아온다잖아. 안 돼. 내 거야. 내가 평생 모은 거란 말이다. 왕 영감의 입이 열렸습니다. 못 줘. 그 한마디와 함께 안방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지붕이 천천히 기울더니 3대째 지켜온 왕 영감의 집이 먼지를 뿜으며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왕 영감은 간신히 몸을 빼 마당으로 굴러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집이었던 자리에 기와 조각과 나무 파편만 뒤엉켜 있었지요. 그 잔해 위로 파리떼가 검은 안개처럼 떠올랐다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개미떼도 땅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벌레들은 떠났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곡간도 없고 집도 없고 곡식도 없고 장독대도 깨지고 평생 한 푼 두 푼, 한 톨 두 톨 악착같이 모아온 모든 것이 흙먼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왕 영감은 무너진 집터 한가운데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내 집이, 내 곡식이, 내 된장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너진 집을 보고 혀를 찼지요. 아이고, 왕 영감. 나눠주기만 했으면 다 돌아왔을 텐데. 저 영감, 죽을 때까지 주먹을 못 펴는 사람이요. 왕 영감은 아무 말도 못하고 허물어진 키와 조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까까지 휘두르던 파리채 하나만 남아 있었지요. 벌레는 이미 전부 사라졌는데도 왕 영감은 무의식적으로 파리채를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찰싹, 찰싹,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치면서 사랑방 손님 여러분, 그 뒤로 왕 영감이 어찌 되었느냐고요? 길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너진 집터 옆에 거적을 깔고 눕는 신세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밥을 갖다 주기도 했는데 왕 영감은 그 밥을 받아먹으면서도 한마디를 꼭 보탰다 합니다. 이거 나중에 밥값 받으러 오지는 않겠지? 마을 사람들은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무너진 기와더미 위에 앉아 공짜 밥을 받아먹으면서도 밥값을 걱정하는 이 영감.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도 바뀌지 않는 게 사람 욕심이더랍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파리 한 마리 뒷다리까지 잡던 왕 영감의 욕심이 결국 제 집 기둥까지 잡아먹었구나. 그 이상한 털보 도깨비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합니다. 여러분, 꽉 쥔 주먹 안에는 아무것도 새로 들어오지 못한다 합니다. 손을 펴야 바람도 들어오고 꽃잎도 내려앉고 누군가의 손도 잡을 수 있는 법이지요. 왕 영감은 끝내 주먹을 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요물사랑방의 문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